피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바이오 화장품. 김은기 지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아는 만큼 당신을 지킨다. 피부 미인을 위한 바이오 뷰티 시크릿. 전파과학사. 머리말. 코스메틱스 앤 토일레트리스는 100년 전통 세계적 화장품 잡지다. 전 세계의 새로 나온 화장품과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는 잡지로 97개국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정기 구독하고 있다. 금년 1화로 표지 제목이 눈에 띈다. 피부 미생물과 바이오 필름, 즉 여드름과 피부 아토피의 직접적 원인인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표지 제목이 된 것이다. 첫 장을 열면 한 뉴스로 피부 유전자를 변화시켜 젊게 만드는 화장품이 소개되어 있다. 피부 세포 DNA를 조절하는 물질로 화장품을 만들었더니 피부 장벽 손상이 40%나 빨리 회복되었다는 기사였다.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 화장품 회사에서 피부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원료를 수선화해서 찾아 그 원료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사가 있다. 세포 유통기한에 해당하는 텔로미어 길이를 원상 회복시키는 원료다. 이 잡지 제목들만 보아도 현재 세계의 화장품 연구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화장품은 바이오 기술로 전파하고 있다. 피부 세포를 분자 수준에서 조절하는 화장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 필연적이기도 하다. 우리 피부는 살아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화장품은 있었지만 주로 메이크업용에 가까웠다. 물론 지금도 메이크업 제품은 화장품 기본 제품이지만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이 여성들의 근본적인 바람일 것이다. 화장품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으며 초특급의 속도로 피부세포 연구가 진행 중이다. 4차 산업기술과 맞물린 바이오 기술이 화장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건성 피부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미생물들이 면역세포와는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를 바이오 빅데이터로 알아낸다. 화장품이 바이오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건 역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피부색, 주름, 노화 모두 세포 속 DNA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 기술의 원리는 일반인에게는 어렵기만 하다. DNA나 줄기세포에 관한 내용도 과학적인 지식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왜 검어지는지, 보톡스 주사는 무슨 원리로 주름을 없애는지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했다. 딱딱한 과학적 지식을 나열하지 않았다. 한정식 주인이 건네준 삭힌 홍어를 입에 물고 절절맨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발효 화장품을 설명했다. 중국 샹그릴라 지역 약초로는 왜 화장품을 만들기 어려웠는지를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이야기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미래 화장품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화장품, 피부 미생물을 조절하는 화장품, 방부제가 없는 화장품은 가능한가를 이야기한다. 둘째는 몸 전체와 연결된 피부를 이야기한다. 장내 세균, 운동, 비만, 스트레스, 땀과 피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셋째는 최신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피부에 적용되는가를 설명했다. 줄기세포 화장품, 바이오 계면 활성제,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한다. 넷째는 피부가 몸의 보호막이라는 이야기다. 자외선, 피부 장벽, 주름 생성, 보습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다. 이 책은 화장품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
특히 바이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화장품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분야다. 단순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어떤 기술과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에는 왜 방부제가 들어가는지, 방부제 없는 화장품은 왜 불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질 것이다. K-팝과 함께 K-뷰티가 한국의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 다 기초가 튼튼해야 장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상품, 기술이 성공하려면 제품의 기술은 기본이며 그 후는 대중이 그 기술에 대해 얼마큼 지지를 보내는가에 달려 있다.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피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바이오 기술과 화장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글의 바탕이 된 칼럼의 지면을 제공해 주었던 뷰티놀이 화장품 신문에 감사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책을 만들어준 전파과학사 손동민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내며 김은기. 파트 1. 피부, 미래를 꿈꾸다. 챕터 1.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을 바꾸자. 피부색 결정 요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자. 마음에 드는 짝을 구하기 위해 나온 TV 속 남녀 출연진들의 수다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부스스한 얼굴에 늘 같은 색, 비슷한 느낌의 옷을 입는 이성에게는 눈길이 머물지 않는다. 반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반전 매력이 있는 톡톡 튀는 이성은 언제나 사람 마음을 뒤흔든다. 그렇다고 천방지축, 예측 불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을 찾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 짝으로 1순위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조용한 사람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변화의 천재인 카멜레온은 원래 조용한 동물이다. 슬금슬금 걸어다니는 카멜레온은 피부색이 노란색부터 검정색까지 시시각각 주변색에 따라 변한다. 색을 바꾸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변신 과정이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주위 나무색에 따라 카멜레온의 피부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변한다. 즉, 열받을 일이 생기면 불그락 푸르락, 피부색이 검정에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셈이다. 또한 이 녀석은 너무 더워도 색을 바꾼다. 햇볕에 따라 색을 미리 바꾸어서 열받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짝을 만날 때도 색을 바꾼다. 왜 바꿀까? 쿵쿵 가슴이 뛰어서일까? 아니면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짝을 긴장하게 하려는 걸까? 한 남자 개그맨이 말했다. 내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라고. 이 농담에 수컷들은 다 똑같은 속물이다라며 여성 게스트들이 분노했다. 하지만 이 개그맨은 짝의 매력은 상대방을 가끔 긴장시키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돌직구를 날린 것뿐이라 한다. 긴장하지 않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운 금붕어뿐이다. 반면 투명한 계곡물 속 톡톡 튀는 산천어는 늘 긴장한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현명한 짝은 산천어처럼 톡톡 튀면서 자신의 짝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건 연애 단계의 짝만이 아니라 몇십 년을 같이 산 오래된 짝도 마찬가지이다. 카멜레온의 자유분방함이 짝 사이에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카멜레온은 피부를 당겨서 피부색을 변화시킨다.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화장품은 없을까? 경극 배우처럼 정성스레 시간을 들여 분장을 할 수도 있지만 카멜레온은 뇌로 피부색을 바꾼다. 즉, 뇌 신호를 받은 카멜레온은 세 개 피부층에 분산되어 있는 노랑, 파랑, 검정 색소를 당겼다 늘렸다 하면서 색을 변화시킨다. 색소가 모이면 짙어지고 퍼지면 밝아진다. 인간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보다 다양한 색소를 갖고 있어 별별 색을 다 만드는 셈이다. 또한 5에서 10초 만에 빠르게 바꾼다. 이에 반해 사람이 화장으로 얼굴색을 바꾸는 데는 적어도 반시간, 아니 1시간은 좋게 넘게 걸린다. 게다가 메이크업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합판에 칠을 곱게 하려면 바탕칠을 하듯이 얼굴에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색조 화장을 해서 색을 얹어야 한다. 피부에 2중, 3중 밀폐막이 생긴 셈이다. 더구나 밤에는 다시 그 칠을 클렌징 폼을 써서 없앤다. 피부로서는 꽤나 고생하는 셈이다. 이런 메이크업과 클렌징이 매일 반복된다면 피부는 매일 자극을 받게 돼 예민해질 수 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런 전통적인 페인팅 방법 대신 카멜레온 지혜를 빌릴 방법은 없을까? 얼마 전 러시아에서 아이디어 제품이 나왔다. 피부 위에 아주 얇은 투명막을 씌워서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일회용이고 다공성이면서 피부에 달라붙어 편리하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색을 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뒤로 국내에서 별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그 상품이 인기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다. 요즘 새로운 고분자 중에는 산성도나 온도 변화가 있으면 고분자 성질이 바뀌는 것이 있다. 여기에 카멜레온처럼 여러 색소를 섞어서 상태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뇌 신호를 받는 카멜레온처럼 마음먹은 대로 얼굴색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짝 앞에서는 자신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색으로, 그리고 심부름을 자주시키는 비호감형 상사에게는 칙칙한 색으로. 챕터 2. 피부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면? 노화와 텔로미어. 양희은의 노래 7송이 수선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산과 들 눈 뜰 때 그 맑은 시냇물 따라 내 맘도 흐르네. 그리스 신화 속 미소년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하여 물에 빠져 죽어 수선화라는 꽃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꽃 학명도 나르시스다. 이름만큼이나 고운 이 꽃은 여러 해를 산다. 봄이 되면 노란색 꽃봉우리를 활짝 피우고 여름, 가을은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난다. 꽃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나면 동면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호물질 도르민을 보내 둥근 뿌리 속에 양분을 저장한다. 긴 겨울을 나야 하는 뿌리 속에는 다양한 유용물질이 들어있다. 덕분에 수선화 뿌리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항염, 항균, 항암 효과가 있다. 캐나다 연구진들은 수선화 뿌리에서 피부세포 노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물질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수선화가 동면에 들어가는 과정에 필히 꽂혔다. 어떻게 힘차게 성장하던 세포를 천천히 자라게 하고 동면 상태로 만들까? 그 과정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세포 성장을 촉진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다.
연구진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답은 세포는 정해진 기간만큼만 살기 때문이다. 천천히 살게 해야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세포는 유통기한이 있다. 사람 피부세포를 떼어내 실험실에서 키우면 얼마나 살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계속 살 것 같은데 아닐까? 아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성인의 경우 20에서 30회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반면 어린아이 세포는 50회 정도 분열하면 멈춘다. 미국의 과학자 헤이 필릭이 1961년 처음 발견해서 헤이 필릭 한계라고 부른다. 대장균, 효모, 곰팡이가 무한정 계속 자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람이 늙어 죽는 것도 결국은 세포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횟수만큼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그대로 늙어간다. 그런 상태에서 때가 되면 세포는 스스로 자살을 택한다. 조용히 내부 살림을 녹여버린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이유는 세포가 이렇게 스스로 늙어가기 때문이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세포 속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 텔로미어는 운동화 끈 끝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캡 같은 존재이다. 캡은 끈을 보호한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양 끝에서 염색체를 보호한다. 염색체가 분열, 즉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고 어느 길이에 도달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늙다가 죽는다. 결국 세포의 나이가 텔로미어 길이와 반비례하는 셈이다. 캐나다 연구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텔로미어를 천천히 줄게 하면 세포는 오래 살 것 아닌가?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부분,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을 찾다가 눈을 돌린 곳이 수선화다. 수선화는 봄에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나면 겨울을 날 셈으로 신호물질을 보내 세포가 자라는 것을 늦춘다. 연구진은 수선화 뿌리 추출액이 주름 방지 효과가 있는지 조사했다. 실험실 세포에서는 콜라겐이 늘어나고 대사 속도도 원하는 대로 낮춰졌다. 세포 분열 속도도 낮아졌다. 무엇보다 대조군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텔로미어 길이가 늘어났다. 그만큼 더 젊어진 것이다. 실제 사람에게 적용한 결과도 놀랍다. 하루 2번 수선화 추출물을 2주간 발랐더니 피부 탄력도가 8% 증가하고 피부 잡티가 10% 줄었다. 모두 피부 나이가 어려졌다는 사인이다. 사람이 늙는 이유는 2가지다. 나이와 환경 탓이다. 피부도 마찬가지다. 자외선을 최대한 막고 보습제를 매일 바르는 것이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모든 화장품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 나이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은 셈이다. 피부 나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빛을 보기 시작했다. 화장품이 진화하고 있다. 챕터 3. 피 한 방울로 만든 3D 얼굴. 바이오 빅데이터. 김동인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생생히 그려냈다. 자신이 생식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노총각이 결혼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 아내의 불륜이 의심된다. 힘들게 한 결혼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남자는 절실히 해답을 찾았고 드디어 묘안을 얻어 의사인 친구를 만난다. 남자는 아이 가운데 발가락이 조금 긴 것이
자기를 닮았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자 그의 몸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의사 친구가 말을 거둔다.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자기 씨앗임을 확인하고픈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소설이다. 현실에서도 아이는 아버지의 거울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닮은 찐빵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입이 한 방만해진다. 아들이 찐빵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굴 모습, 특히 상하 좌우 비율, 미간 길이, 광대뼈, 코 돌출 여부 등 신체적 특징과 피부색이다. 이런 얼굴 모습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자가 외모를 결정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 한 방울 내 DNA로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DNA 빅데이터로 신체 특징을 예측한다. 파리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백인과 흑인은 확연히 피부색이 다르다. 현재 인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2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 아시아로 이주를 한다. 유럽은 1년 내내 태양을 보기가 쉽지 않아 자외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당연히 유럽인 얼굴은 자외선 방어 물질,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않아 현재의 백색 피부가 되었다. 이처럼 흑인과 백인의 첫 번째 차이는 피부색이지만 외모도 다르다. 아프리카 흑인은 백인보다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눈도 부리부리하다. 이것 또한 진화의 흔적이다. 얼굴 외형은 턱뼈와 관련이 있다. 평생 무엇을 먹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인간은 사는 곳에 따라 종족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유전자를 조사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도 알 수 있다. 외모도 예상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는 3D 촬영을 통해 얼굴 모습을 데이터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람 얼굴 모습이 피부색과 함께 데이터로 저장된다. 여기에 유전자 정보를 매치시키면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외모를 컴퓨터로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목격자가 없어도 피 한 방울이면 범인 몽타주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피 한 방울이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범법자나 가능하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얼굴 3D 데이터와 유전자 정보로 인류 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며 미래의 아이가 어떤 얼굴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요즘 양악 수술이 인기이다. 선천적으로 얼굴이 G형인 경우만 시행하던 이 수술이 이제는 미용의 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튀어나온 광대뼈와 주걱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술 비용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감행한다. 하지만 단순히 미를 위해서만 뼈를 깎아야 하나? 미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인은 얼굴 상하 좌우 비율에서 나오지 않고 개성에서 나온다. 성형으로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누구의 얼굴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기억에 남지 않는 얼굴은 더 이상 얼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유명한 배우들의 얼굴을 보면 꼭 잘생겨서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강한 인상을 남겨서인 경우가 많다. 링컨은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 수술에 의해서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맛을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닐까? 챕터 4. 적인가 아군인가? 피부 미생물.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매번 이야기해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은 걱정이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직통인 방법이 있다. 비누로 씻을 때와 아닐 때를 달리해서 세균 배양 접시에 손도장을 찍게 하면 된다. 안 씻은 손을 찍은 배양 접시에서 균들이 가득 자라는 걸 보고 아이들은 기겁을 한다. 반면 비누로 씻기만 해도 세균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보고는 두말 않고 비누로 손을 씻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는 이놈들은 없어져야 할 적들이다. 하지만 피부에는 외부에서 묻어온 병원균도 있지만 늘 살고 있는 피부 상재균이 있다. 문제는 피부에 살고 있는 이놈들이 적인가 아군인가에 대해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선다. 최근 연구 정보에 의하면 이놈들이 대단히 중요한 놈들이어서 잘 구슬려서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놈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우리 피부에는 150종 이상의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작다는 의미의 미생물은 3,000마리를 한 줄로 세워도 머리카락 굵기가 안 된다. 이것을 배양 접시에서 키워 모양을 보면 어떤 놈들이 사는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균을 키우는 대신 DNA를 추출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놈들은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에 따라 사는 놈들도 다르다. 이렇게 피부에 붙어 사는 놈들보다 인체에 더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놈들이 있다. 바로 장내세균이다. 사람에게 오장육부에 장기가 있다고 하지만 아니다. 1kg 장기가 하나 더 있다고들 한다. 다름 아닌 인체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다. 대변의 60%가 장내 미생물이다. 제6장기라고 할 만큼 이들 역할이 중요하다. 장내세균은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다. 일종의 개인 지문인 셈이다. 이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균 종류가 변한다. 아니, 거꾸로다. 즉, 균 종류에 따라서 건강이 변한다. 설사를 일으키는 균이 득세해서 장내세균들을 휘어잡으면 그 사람은 화장실을 온종일 들락날락 해야 한다. 장내세균은 면역력과 직결된다. 장내세균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한다. 우선 음식을 통해 들어온 외부 병원균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좋은 균들이 억누른다. 음식 영양분들은 더 소화시켜서 공급한다. 무엇보다 장내세균들은 인체 면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에 붙어서 슬슬 잽을 날리면서 인체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킨다. 인체 면역세포 70%가 장에 몰려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잔매를 맞고 큰 아이들 면역세포는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꽃가루 같은 간단한 공격에도 기절초풍하듯이 놀라서 온몸에 전투태세 명령을 내린다. 이것이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이며 피부 아토피도 알레르기의 한 종류다. 피부에 있는 균들도 슬슬 피부 면역세포를 건드리면서 이건 제비야, 놀라지 마 라고 훈련시킨다. 또한 어떤 놈은 젖산을 만들어서 피부 박피를 촉진시켜서 피부세포를 계속 만들게 하고 보습 역할도 한다.
유아 피부는 백지 상태 캔버스다. 출생 후 24시간 후에 유아 피부균을 조사해보면 엄마균이 대부분이다. 자연분만 유아는 엄마 장내균이 유아 피부균이 된다. 수술분만인 경우는 엄마 피부균이 유아 것이 된다. 피부의 자리를 잡은 균들은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한다. 같은 균이라도 적이 되었다, 아군이 되었다 한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피지샘에서 포식을 많이 해서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면 적이 된다. 반면 젖산을 생산해서 보습도 하고 피부 박리를 도와 피부가 잘 자라나도록 하면 아군이다.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은 장내세균 종류나 수가 적다.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지 못하며 피부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비누로 손소독제로 피부 상재균을 박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피부에 살고 있는 놈들이 화장품 내에서 자라서 화장품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만 신경을 써왔다. 이제는 이놈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이놈들 힘을 빌려야 한다. 이들은 새빵 사는 사람들과 같다. 잘 지내면 내 식구처럼 도움이 되지만 틀어지면 불구대천 원수가 된다. 결국 주인하기 나름인 것이다.